스펙이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모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스펙이 형성되는 자금이 100억 원 내외의 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장하는 회사들 그런 사이즈 중에서는 뭐 반드시 크다라고 할 수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소형 비상장 회사들이 스펙과 많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여를 뭐 스펙을 통해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최근에는 국내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뭐 활발하게 스펙을 통한 상장 방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스펙에 대해서 한두 번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당 상장 이슈에 대해서 뭐 기사에 대해서 접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스펙은 어떤 거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스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과 대비되는 이제 미국 스펙은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는 스펙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염두해 둬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일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불리는데요. 상장을 위해서 돈을 모아놓고 그 자금을 이제 적당한 비상장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합병을 하게 되는 방식을 스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펙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우선 상장을 시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한 비상장 회사를 찾아서 이후에 합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되게 되는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 뭐 익숙하게 아시다시피 그런 수요 예측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가가 결정이 되고 그 주가를 다시 공모하는 형태를 취해서 주가가 결정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미 스펙 상장을 통해서 모여 있는 자금을 바로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 절차도 아무래도 공모에 비해서 조금 더 간편한 면이 있어서 일부 회사들은 상당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스펙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합병되는 기업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뭐 잘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많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스펙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상태부터는 3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3년의 존속기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비상장 기업을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게 되면 스펙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고 예치금은 주주한테 이제 반환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스펙에 투자하는 투자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뭐 합병돼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흥행해서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펙에 이제 투자하는 투자들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스펙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식시장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고 그게 이제 합병이 불발되게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취득한 그 예치금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일정 부분 이자도 뭐 이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처음에 스펙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 이제 공모가가 대부분 2,000원대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스펙 초반에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 유동화에 대해서 이제 니즈를 느끼는 그런 초기 스펙 취득한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 스펙 주식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되는 게 당연히 또 수급에 의해서 뭐 시장에 의해서 이제 가격 변동이 있는데 공모가보다 이제 낮은 가격에 스펙을 이제 취득한 분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합병이 된다고 하면 그 이제 합병이 된 회사의 주가 상승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고 합병이 설사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공모가보다 자기는 좀 낮게 그 스펙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한 그 차익만큼의 공모가와 저희 취득가의 차익만큼의 수익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약간의 이자 수익까지 덤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스펙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그렇게 분산된 취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좀 원칙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 스펙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점은 뭐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돈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될지는 뭐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운영진이 아닌 이상에는 좀 모를 수 있다. 그 부분에는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른다는 건 약간 사실 좀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분산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하실 부분은 스펙이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모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스펙이 형성되는 자금이 100억 원 내외의 딜이 많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100억 원 뭐 내외로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상장하는 회사들 그런 사이즈 중에서는 뭐 반드시 크다라고 할 수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소형 비상장 회사들이 스펙과 많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여를 뭐 스펙을 통해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특성 때문에 국내에서 스펙을 이제 통한 투자는 아무래도 상장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 좀 흥행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또 중소형 회사의 직상장이 이제 쉽지 않을 때 주로 스펙을 통한 상장이 많이 흥행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그 상장 흥행과 좀 반비례하면서 흥행을 가져가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말부터 금년도 이제 초반에 돌이켜보면 직상장이 생각보다 이제 상당히 부진하고 이제 뭐 드문드문 이렇게 상장이 되는 그런 기간에는 스펙을 통한 상장이 매우 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여러 회사들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3프로TV도 원래는 직상장을 고려하다가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스펙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는 훨씬 큰 규모로 그리고 훨씬 많은 회사들이 수년에 걸쳐서 많이 흥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흥망성쇠가 좀 있었었는데요. 미국의 스펙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간단한 특성을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직상장에 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적으로 스펙 합병이 조금 더 간편한 부분은 있지만 뭐 해야 되는 이제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큰 직상장과 스펙 상장의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직상장에 비해서 스펙 상장이 훨씬 더 간편하고 기간적으로도 많이 짧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뭐 부분도 있는데 이 파이프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일종의 이게 사모펀드 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이제 스펙과 어떤 비상장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생각보다 그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은 우리가 스펙이 기왕이면은 좀 더 큰 자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상장시킨 이제 스펙의 자금 자체가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좀 더 조달하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던 이 PIP 뭐 파이프라고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PIP를 통해서 합병 시 이제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PIP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대신에 그런 신규로 그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게 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서로가 장점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스펙 자체도 규모도 뭐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하게 그런 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내와 미국의 스펙 상장 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 좀 스펙을 주도했었던 면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헤지펀드나 아니면 뭐 행동주의 펀드 같은 거를 운영하는 굉장히 유명한 인사들이 자기가 이런 식의 종류의 스펙을 만들어서 유망한 기업을 합병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면서 자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 잘 모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펙이 어떤 회사랑 반드시 합병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만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스펙 자체 그리고 스펙을 운영하는 주체를 좀 믿고 그 정도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중한테 많이 노출이 돼서 자기 투자 철학을 많이 좀 얘기하는 인물들이 스펙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나 아니면 그 운영 주체들을 보고 들어가는 면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도 물론 뭐 증권사들이 대부분 스펙을 만들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이제 신뢰도는 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스펙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투자 철학이 어떻고 뭐 그동안 어떤 투자를 해왔는지가 대중의 생각보다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스펙으로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퍼싱스퀘어 캐피탈의 이제 빌 액먼이 특히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셜 캐피털 대표인 그 차마스라는 분도 굉장히 그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뭐 그분이 아마 그 예전에 페이스북 파운드 멤버였을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도 많이 하면서 미국 대중들에게 많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 유튜브 중에 올인 팟캐스트라고 매우 또 그쪽에서 유망한 분들이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중들이 많이 친숙한 인물이 이런 자기가 가치를 가지고 스펙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뭐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되는 회사도 이거는 뭐 한국, 미국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도 되게 인지도 있을 만한 회사들, 그리고 딥테크 회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제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데 이 회사도 비상장에서 이제 상장을 한다고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미국에서는 스펙을 통해서 많이 상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버진 갤럭틱이라고 해서 스페이스X처럼 이제 우주로 발사체를 이제 쏘아 올리고 뭐 우주 여행도 추구하는 그런 회사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고, 뭐 오픈도어라든지, 그리고 핀테크 쪽에서 굉장히 큰 회사인 소파이 같은 경우도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딥테크 회사들이 IPO를 위한 방법으로 스펙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한 2017년, 18년 때 딱 요 차마스가 스펙을 활용했을 때의 그 시대상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지금과는 다르게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벤처 투자가 거의 이제 소위 그 2018년도에는 빵이라고 일컬어지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그러니까 주로 빅테크인 회사들 위주로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또 특히나 페이스북을 봤을 때는 한 번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커진 이후에 상장을 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갑자기 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명한 굉장히 큰 비상장 회사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니콘이라는 회사들도 다 데카콘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상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니까 벤처 자금도 그렇게 큰 회사 위주로 빅테크 내지는 빅테크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그런 소수의 회사 위주로 벤처 투자가 굉장히 그쪽으로 소진되는 면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뭐 딥테크 회사라든지 바이오 회사,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스페이스텍 회사들, 뭐 이런 다양한 또 유망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벤처 투자 자금을 받는 게 또 약간 뭐라고 할까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양분화되는 현상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런 스펙을 통해서, 특히나 이 차마스 EV 주장을 한 건데,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도 바로 상장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더 모아서 대중에게 공개를 할 수 있고, 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모아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이제 비전을 향해서 그 뭐 유니콘이나 데카콘을 향해서 쭉쭉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장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펙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스펙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회사랑 합병을 할지 몰라요. 근데 운영 주체는 어떤 회사랑 합병이 정해지면 바로 이 회사랑 우리 스펙이 이제 합병을 하겠구나라는 일종의 그런 상장된 페이퍼 컴퍼니의 비공개 정보를 제한되게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이게 뭐 해외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이제 반드시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새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운영하시는 주체 중에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다가, 아니면 주변 지인 특수관계자들이 취득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펙을 운영하는 주체는 반드시 좀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스펙의 이제 단점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주체에게 먼저 어떤 회사랑 합병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제 당연히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펙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보다 더 믿을 만한 주체인지를 검토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이 차마스가 상장했던 스펙 주식들이나 아니면 빌 에크먼이 이제 많이 합병시켰던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동성이 매우 풍부했던 시대에는 이 스펙 같은 경우에도 주로 상장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미국에서 특히나 되었던 것 같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경기 침체와 더 이제 재무적인 실적에 기반을 해서 지켜보는 이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약간 인기와 그리고 딥테크, 그리고 아직 자본 소요가 많이 투자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회사들이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것이 다시 좀 시들해지지 않았나,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빌 에크먼이나 차마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손을 떼거나 지금 만들었던 스펙을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서 이제 해산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봤을 때 무작정 지금 뭐 이 사람들 한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됐네, 이 제도 이거 좀 사기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시대상과 지금 시대상이 좀 맞지 않고 이 흥행 여부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그 카인드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스펙을 통한 합병 사례는 뭐 2011년에
화신 전공을 시작으로 약 138건의 기업들이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일단 가장 유명하거나 뭐 방금 전에 뭐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여러 가지 풍파를 겪었거나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 몇 개 생각을 해보면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스펙이랑 합병 당시에 썬데이 토즈라고 많은 분들이 하셨던 그 애니팡을 만들었던 그 게임 회사였는데, 지금 위메이드에 인수가 돼서 기업 이름이 위메이드 플레이로 바뀌었지만, 이 썬데이 토즈가 당시 스펙이랑 합병을 하면서 많은 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시스라는 회사도 고주파 미용 의료 기기인, 많은 분들 아세요? 그 울세라랑 되게 비슷한 슈링크라는 기기가 있어요. 이제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그 기기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인 캐피털에 인수가 되면서 보다 더 이제 체계적이고 더욱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로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인 캐피털은 예전에 휴젤을 인수하고 나서도 휴젤 굉장히 점프업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 시장이라고 할까요? 휴젤 같은 경우는 보톡스하고,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고주파 의료기기 만들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리프팅 효과를 내는 그런 기기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전문성을 가져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도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는데, 넥슨 게임즈는 이제 넥슨에 인수되기 전에는 넷 게임즈라는 회사였고, 이 회사가 히트라는 게임 만들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뭐 약간 MMORPG계에서 많이 유명했었고, 이게 넥슨한테 이제 인수가 되고, 그 넥슨이 기존에 상장돼 있던 넥슨 또 자회사 넥슨 GT와 넷게임즈 합병을 하면서 넥슨 게임즈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약간 1조 이상의 매우 높은 시총을 유지하면서 또 기대를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게, 너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규모다라고 해서 뭐 반드시 막 중소형 회사로 끝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장을 하고 나서 이후를 지켜볼 수 있는 회사들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고, 생각보다 지금 예를 드는 게 뭐 게임 회사들 위주로 많이 예를 들었던데,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들이나 좀 이렇게 흥행 여부가 좀 중요한 회사들도 뭐 스펙 통해서 많이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스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상장을 이제 스펙 상장이 되고 나서 어떤 회사와 합병할지는 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규모가 뭐 생각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대형 딜이 스펙을 통해서 이제 합병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좀 아닌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스펙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돼야 좀 바람직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미국과 한국의 스펙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좀 중요한 차이로 언급을 했었던 게, 대중한테 좀 인지도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투자를 했고 투자 철학이 좀 밝혀져 있는 분들이 스펙을 모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회사랑 이 스펙이 합병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의 형태를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차마스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반드시 저 테크 주식을 좀 상장을 시키겠구나, 어떤 핫한 주식들을 상장을 시키겠구나 라는 좀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앞으로는 그 뭐 증권사를 기반한 스펙이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주체가 이걸 운영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그 스펙 운영 주체한테 좀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스펙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하는 방법이 이제 직상장과는 다르게 또 직상장으로 흥행을 하지 못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직상장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아 하는 비상장 회사들을 위한 또 하나의 창구이기 때문에 스펙 절차도 좀 더 간편하게 만들고, 그런 상장하는 방식도 좀 그거에 더 특화돼서 좀 맞출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좀 대형화된 딜을 통해서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뭐 이게 반드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앞서서 이제 미국 사례를 들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비상장 상태로 더 남아있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흥행하는 시기에 흥행하는 대규모 그 회사가 아니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벤처 투자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더 버텨가지고 더 큰 회사 된 다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회사들도 왕왕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반드시 맞다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좀 토스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런 회사들도 이게 스펙을 좀 대규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스펙이랑 합병을 하면서 좀 안정성을 가져가고 바로 상장을 하자라는 형태의 뭐 딜을 만들 수도 있다든지, 뭐 그런 식의 대형 딜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스펙 제도 자체가 좀 더 활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제 스펙의 대형화를 좀 추구를 해서 뭐 흥행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3프로 TV 같은 경우에도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여러 제반 여건이 직상장으로 지금 반드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펙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게 반드시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스펙을 통해서 일단 상장 시장에 진입을 하고 진입한 다음에 또 그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아니면 공개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자본 조달 활동을 통해서 사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회사가 상장사로서의 뭐 활동을 하는지 흥미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스펙의 장점, 단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 그리고 앞으로 좀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스펙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상장 제도의 그냥 하나의 또 방법일 뿐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스펙에 적합한 회사들이 스펙을 활용해서 더 빠르게 상장을 한 다음에 상장사로서의 좋은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이 제도 자체도 굉장히 쓸모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